아니 부산이 점점 애들이 없어진다. 아, 부산이? 부산이면 그래도 우리나라 두 번째로 크고 굉장히 그러니까요. 인기 있는 지역이잖아. 맞아요. 제2의 도시 뭐 이거 두둥 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선배한테 좀 이런 이야기 알고 계셨는지. 조사를 해왔지. 아 역시 준비된 선생님. 준비를 열심히 해서 사실은 원래는 이게 뉴스나 우리 사회 시간에 그냥 배우고 그냥 넘어가는 얘기여서 사실 네. 피부에 와닿지는 않아. 맞아요. 알고 내용을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상황이 너무 심각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한 10년, 20년 정도 시간을 잃어버렸다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거. 우리나라 인구가 궁극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게 이제 데이터로 증명이 되는 거야. 이게 아이가 한번 태어나고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는 멈추기가 어려워. 가속이 계속 붙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한 해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가 이제 30만 명도 안 돼. 1년에. 그 전쟁 이후에 태어나신 부모님들,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죠, 하잖아요. 베이비붐이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가 굉장히 좀 긴 기간에 걸쳐서 형제들도 많고.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뭐 5형제, 6형제는 맞아요, 기본이잖아. 맞아요. 굉장히 많이 나와서 1년에 100만 명씩 아이가 태어나던 시대니까 그거랑 비교하면 지금 30만 명.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27만 3천 명밖에 안 태어났대, 아이들이. 근데 이게 불과 2011년과 비교해도 10년 전이잖아. 네. 그때하고 비교해도 20만 명이 줄어든 숫자야. 그러니까 2011년에도 아이가 너무 안 태어나서 저출산의 덫에 한국에 걸렸다라고 걱정할 정도였는데 그때 47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어. 그 당시에 나온 다큐에 보면은 초등학교 운동장에 6학년 아이들이 여기 군집 이만큼 모여있고 옆에 조그맣게 있는 게 1학년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만큼 그 5년 사이에 줄어들었는데 이게 2011년도야. 이 1학년 애들은 벌써 10년 지나고 전이네요. 얘네보다 더 적은 애들이 입학을 했겠지. 그러니까 이게 2011년에 47만 명, 2020년에 27만 명 정도밖에 안 태어났으니까 앞으로 30년간은 이 추세를 바뀌기 어렵겠구나. 그죠. 그게 너무 예상이 되고 그래서 학자들이 계속 걱정을 하는 거지. 그 격차가 가속화되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80년대 때는 80년대 때 이미 시작이 됐다고 그래.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면 그 60년대 때 우리나라 이제 그 가임기 여성들의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를 말하는 게 합계 출산율이라는 지표인데 그때 6명 정도였대. 기본은 다들 그렇지. 다섯 5형제, 6형제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쭉 줄어들면서 극적으로 줄어든 게 이미 80년도에 1.5명 정도가 위협받는 수준까지 내려왔었던 거야. 그 83년 정도 되면은 그게 나타났는데 그때 뭘 했냐면 나라에서는 그때 포스터 혹시 옛날 포스터 본 적 있어? 둘만 나 잘 기르자. 네. 삼천리는 이미 초만 원. 아들, 딸 구별 말고. 그래가지고 그런 산하 정책을 막 할 때인 거야. 그러면서 이제 확 줄어들었어. 갑자기 줄어들었지. 근데 이제 그 합계 출산율이 2.1이면 남자 여자 결혼해서 그 사고로 만약 죽을 경우를 감안해서 2.1 정도는 돼야 그 현상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그걸 이미 내려갔었던 거야. 우리나라는. 현상 유지가 안 되는 수준이 이미 이미 됐던 시작이 거네요. 됐어. 그렇고 나서 짠. 그러고 나서 90년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IMF 터지고 그러고 나서 그때까지도 산화 제한 정책을 제대로 멈추질 않았던 거야. 이미 줄어들고 있는데 상황을 아무도 몰랐던 거야. 인구 이미 많고 그때 경제활동을 주도하던 30, 40대는 대부분 베이비 부모들이니까 체감이 안 됐던 거예요. 체감을 전혀 못하고 있다가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걸 알고 그걸 96년에야 멈춰. 엄청 늦게 멈춘 거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미 15년, 20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인구가 계속 줄어서 1.5명이 겨우 태어나는 정도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거기에 이제 저출산 대책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되돌려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충격을 IMF 때문에 한 번 더 주면서 결혼이라던가 이런 사회 구성하는 게 점점 지연이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00년을 넘어가면서 더 커진 거지. 그리고 또 문제가 사회가 우리가 아주 크게 발전하고 좋아지고 요즘은 우리나라 선진국의 반열에 들었다라고 하지만 그 사이에서 너무 압축 성장을 하는 바람에 사회 변화를 좀 수용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기업들이 그 시대를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들어서는 뭐 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사회 진출을 못하는 그때 계속 나오는 게 너무 우리 사회에 이제 뿌리 박혀 있는 그런 뭐 편견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여성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게 계속 누적이 됐었던 거고 결혼도 하기 힘들 만큼 돈도 잘 안 보이고 뭐 결혼해서 뭐해 이렇게 결심을 하면서 이 합계 출산율이 1 아래로 확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 결국 그러면은 뭐 정부의 대처가 늦으면서 기업의 대처도 늦어지고 총체적으로 이렇게 가속화가 된 거네요, 저출산이. 정책을 썼는데 너무 늦은 거야. 네. 그러니까 80년대하고 90년대 하면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80년대에 나와야 될 정책이 90년대에 나왔지. 그리고 90년대에 나온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대부분 좀 논란이 됐었던 게 낙태 반대 이런 것들이잖아. 아니면 뭐 노인 부양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서 고령화에 준비하던 이런 것들이 나와버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중간에 여성이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하나가 잘못된 거고 그리고 그 대책이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게 잘못됐구나.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도와줘야지, 집도 도와줘야지로 했지만, 그거를 깨닫기까지 또 한 번 15년이 또 지나버린 거잖아. 근데 그 사이에 그 돈을 또 어디다 썼냐면은, 노령화. 실버 산업. 실버 산업이나 요양 산업,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들어가 버리면서, 그 지금까지 쓴 그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 바탕으로 쓴 예산만 223조가 넘는데, 223조? 223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와. 그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우리는 체감을 못 하잖아.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게 이제 지금 와서는 뭐 정책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정책들 때문에 그 가파르게 고령화되는 와중에 뭐 기본적인 그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이 됐지.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구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들에는 돈이 덜 투입이 됐던 거지. 사회가 놓친 부분이고 앞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저는 근데 궁금한 게 그래도 그렇지 부산이 왜?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그거 너무 놀란 거야. 그 찾아보면서 2020년 12월에 감사원이 통계청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분석한 게 있어.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4 너무 충격적이에요. 0.7까지 떨어지면 큰일 나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의미를 몰랐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감사원의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지방 인구 소멸 수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앞으로 한 50년만 지나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이미 한 30%는 줄어들기 시작하고 100년 뒤는 거의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50년 뒤면 2070, 그 정도 70년 되나? 정도?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몇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가 5,184만 명으로 피크를 쳤어. 그러니까 그게 피크가 올 거야 했는데 결국 그때 피크 치고 출생보다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자연 감소가 시작된 게 2020년부터야. 2021년엔 그게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2020년에 뭐 터졌어? 코로나 터졌잖아. 코로나 터져가지고 안 모이니까 결혼 안 해. 그럼 결혼 안 하면 어떻게 돼? 아예 안 낳지. 애를 못 낳죠. 한잔 하시죠. 짠! 이런 환경이 되니까 인구 감소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 그리고 또 그 중국은 아예 지금 나라 밖으로 나오지 못하잖아. 그죠. 순 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이민이든 어떤 일을 위해서든 교육을 위해서든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인구도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것까지 더해져가지고 확 줄어든 거야. 총 인구를 더해봤더니 그 두 가지 측면이 한꺼번에 발생하면서 올해까지도 이런 추세를 되돌리기 어렵고 다행히 이제 코로나가 멈추고 결혼을 좀 많이 하는 환경이 이어진다고 하면 반짝 늘어날 수 있대. 다시 피크를 한번 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게 한 25년쯤에 다시 꺾이기 시작하는 그런 추세가 이어져서 인구는 줄어들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 뭐 고령화니 저출산이 이런 건 사실 너무 다들 알아. 뻔한 이야기죠. 뻔하고 지긋지긋해. 그런데 그러니까 일단은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이 인구 감소가 왜 나타나느냐 보면 그게 교육 여건, 문화 여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방이 전혀 인구를 붙잡아둘 만한 아무런 걸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야. 심지어 부산 같은 것도.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서울에 모여들다가 최근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 견디지 못하니까 그리고 또 지방의 그 수도권 외곽 경기도쯤에 여러 이제 공급하는 주택들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그쪽으로도 살만한 환경이 또 되고 있거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일도 서울에서 하면 되고 대학도 서울 가야 되는데 그리고 집도 수도권 아주 서울 중심부는 아니고 갈만하다 그러면 서울로 오지 수도권으로 오지 이게 서울의 개념은 점점점 확장되는 와중에 지방의 인구가 줄어드는 거야. 이거를 그 데이터를 인포그래픽 해가지고 보여준 그거 보니까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돼 있으면
한 2000년부터 이미 그때 기점으로 청년층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서울로 이미 다 옮겨갔어. 서울 내지는 광주나 부산, 대구 이런 데로 옮겨갔어. 근데 그 이후의 상황은 얘네가 쪼그라들면서 얘네가 수도권으로 가는 거야. 얘네가 왜 쪼그라드냐. 여기도 물론 살만하지.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또 비교를 해보면 고소득은 다 직장이라고 할 만한 게 여기에 있고 그나마 좀 버티는 게 울산인데 울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좀 유지는 돼. 그래요? 그러니까 울산은 그래도 거의 공장이라던가 아직은 산업 기반이 있는 쪽이고 근데 몇몇 산업들 특히나 최근에 뭐 조선 무너지고 이런 뭐 경남 쪽 같은 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타격이 더 크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좀 인기 있었던 지역들이 잠깐 버티지만 그래도 거기서 뭔가 산업 기반 일할 결국 돈을 먹고 살아야 이제 우리가 아이도 낳고 하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부산이 이제 없어진다라는 게 앞으로 한 2032년쯤만 되면 10년 정도만 지나면 이제 충북 정도의 인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2년에 걸쳐 한 100만 명씩 사라지는 규모가 되고 부산 인구가 한 340만 명 정도 된대. 전체를 다 더하면. 네. 근데 이미 부산 동구 서구 네네. 거기는 그죠? 이미 인구가 줄어드는 게 너무 확연하고 나머지 버티던 뭐 수영구, 연제구 뭐 이런 데들 부산진구 좀 뭐 큰 데들 네. 거기도 이제 쭈그라들면서 그 정도 인구가 확 줄어드는 시기가 나타난다는 거야. 2030년대가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 추세가 뭐 그럼 바꾸면 되지.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그게 지금은, 말처럼 쉬우면 뭐. 지금 아이가 이미 줄어 있는 걸. 그리고 이 사람들을 부산 같은 데 붙잡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되고, 그러면 서울은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서울이 지금 1000만 명이 좀 안 돼. 17년도 기준으로 조사한 건데, 그래도 이제 뭐 1000만 명이라고 쳐. 경기도 근데 포함이에요? 경기도 빼고. 아, 서울. 빼고 딱? 이 원래 그 서울 그 행정구역을 봤을 때 98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게 50년이 지나면 600만 명으로 줄고 117년 이게 조사한 17년도 기준으로 100년 뒤에 262만 명이 돼. 262만 명이요? 대략 1000만 명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야. 인구 4분의 3이 없어져. 근데 이게 서울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지역이 다 70%에서 80%씩 인구가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경기도는 계속 늘어나 경기도 와서 살아야 되니까 지방의 인구들이. 그래서 경기도가 1300만 명 정도까지 늘어나는데 이 인구가 100년 뒤에 역시 4분의 1로 쪼그라들어. 400만 명 겨우 남아. 400만 명도 안 남는 정도가 되는 거야. 너무 심각한데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나라 인구 피크가 2020년에 5184만 명이라고 했잖아. 이게 긍정적으로 예측한 게 UN 인구국에서 내놓은 공식 데이터. 인구 센서스 뭐 미국에서 한 거나 일본에서 다 더해고 나라별로 다 더해보니까 이게 앞으로 100년간은 세계 인구가 늘어날 거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보니까 일본이랑 한국은 줄어드는 걸로 나와. 근데 유엔은 좀 약간 긍정적으로 분석한 것 같다. 그래서 5,184만 명이 어디까지 가냐면 2,900만 명까지 줄어드는 걸로 봐. 유엔은. 네. 근데 몇 년이요? 100년 뒤에. 100년 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출산율이 더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문화적인 현상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리고 노인 인구 부양 같은 게 정책에 좀 더 뒷받침되지 못했을 때를 가정하면 1,800만 명까지 줄어드는. 100년 뒤에. 보수적으로 보면 이만큼까지도. 그렇게까지 전망을 하면서,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줄어드냐? 내지는, 인구 줄어도 살만한 거 아닐까라는 막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나면서 얘기가 오가는데, 거기에 이제 딱 그거 아니야라고 한 방 날린 사람이 이제 콜먼 교수라는 사람이야. 데이비드 콜먼이라는 사람이 옥스퍼드대 교수의 2006년에 남긴 말이 여러 가지 인구 뭐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전 지구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나라가 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아니 무슨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왜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음모론 같은 거면 뭐 저런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한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이 사람은 통계니까. 통계로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이 사람도 우리나라 얘기를 2017년에 한번 언급했는데 우리나라는 스스로 인구를 줄이는 그런 국가다. 약간 뭐 자살하고 있는 국가 같다. 이렇게 약간 표현이 그런데 그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너무 극적으로 한 최근 10년, 20년 그 사이에 줄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걸 바꿔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서울이라고 한 아름다운 도시가 유지가 될 수 있을 텐데 걱정이 됩니다라고 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요거를 그동안에 조사했었던 사람들이 뭐 통계적으로 하거나 사회적으로 하거나 뭐 이런 기관들은 있지만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그동안의 보육책이나 이게 잘못됐습니다라는 신호를 충분히 되지 못했던 게 좀 있더라고. 굉장히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도 지금 우리를 포함해서 내가 지금 조사한 자료도 통계청이나 뭐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그 서울대의 조영태 교수가 하는 그런 정도 자료밖에 없는 거야. 너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한 게 최근의 일이 되는 거지. 한국 내에서도 여러 경고음이 나왔었고. 근데 그나마 이제 이렇게 하면 너무 우울한데 맞아요. 조금 그래도 희망을 걸어볼 만한 건 콜먼 교수가 최근에 말을 조금 바꿨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언급이 돼서 그런 건지 내지는 이 사람이 중국 가서 부담스러워서 그런가? 그런가 한국 사람한테 너무 뭐라고 욕먹을까 봐? 들었나? 근데 이 사람이 중국 가서 한 말이야. 약간 그 정치적인 맥락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들지만 어쨌든 말은 바꿨으니까 이게 한 2년 전에 한 말인데 그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거다라는 거는 지금은 조금 상황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코로나 이전부터 나타난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젠더 갈등이잖아. 그거에 또 기반은 어떤 성평등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인권이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라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그게 아마 미투 이후의 여러 현상들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여성에 대한 거를 좀 더 정책적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거 굉장히 인지를 하기 시작했고 여성 좀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 이제 정부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기업이나 우리 문화 전반에서 이 세대가 다 겪고 있는 갈등이잖아. 네. 여러 갈등의 유형 중에 제일 심한 게 남녀 갈등이어서 한 작년까지 조사에서도. 네. 근데 이게 결국엔 해소해야 되는 거고 그 원인을 따져가다 보니까 여성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일도 하고 그런 환경을 기업들도 마련해주고 그리고 그동안의 남성 중심으로 짜인 사회가 더 바뀌어야 된다. 근데 아이를 봐주는 시간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남성들이 안 봐주는 게 여전해. 그래요? 나도 한 5분 놀고 지쳐가지고 못하겠다 그런 건데 어떡하지? 실제 통계로도 5분이 안 되고 어떡하지? 그 가사 노동을 분담하는 것도 아주 예전에 한 70년대, 80년대 조사하고 비교해도 그렇게 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뭐 한 30분 정도 겨우 부담을 하고 있나? 그럼 나머지는 거의 여성들이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아이를 낳았는데 뭐 부모님이 가까이 있으면 좀 좋아. 근데 만약에 서울에 부모님이 있으면 좋은 집이야. 잘 사는 집이야. 그러면 아이를 키울 수 있어. 근데 지방에 계시거나 혼자 있는 뭐 가정의 구조상 혼자 있거나 이러면은 양육이 힘드니까 포기할 수 있는 거는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일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경력이 끊어진 사람들이 가사를 분담하게 되고 그럼 남자들은 그동안에 뭐 했냐. 남자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사회적으로 이게 경고를 주면서 변화는 했어. 근데 남자들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역시 직장이 불안정한 건 마찬가지야. 최근에 정년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잖아. 네. 정년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부담해야 될 게 너무나 늘어나고 폭발적으로 최근에 문제되는 게 집값이잖아. 그죠. 남자 혼자 버는 집이 만약에 아이가 있어. 그러면 3명 정도 가정인데 한 24평 정도에는 살아야 돼. 그보다 더 작은 집이면 삶의 질이 좀 떨어진다. 그렇지. 뭐 아이가 커가면 굉장히 부담이 돼. 근데 그런 집을 원한다 그러면 서울에서는 당장 이제 힘들게 돼. 서울에서는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정도가 거의 그 정도까지 갔잖아. 외곽으로 가도 경기도, 인천 이렇게 넘어가도 그 사이에 약간 비인기 지역이 이제 5억, 6억 정도니까 만약에 사회 진출해서 30대인데 그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진짜 부모님이 후원을 하고 대출을 끼고 하면 겨우 5억, 6억은 감당은 할 수 있지만 그걸 갚아나가야 되는 경제적 부담은 결국에는 직장의 안정성과 연결되잖아. 근데 우리 사회가 이런 걸 그동안에는 같이 공동으로 감당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지. 역대 정부들이 시도했었던 것들이 이제 조금 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출산 대책만이 아니라 이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인 구조를 뜯어고치자라고 나오면서 그게 이제 양육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 세금을 줄여준다던가,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집 구하기 힘드니까 그럼 신혼부부들은 좀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때 우대해주잖아. 그렇게 해서 집을 그 24평 정도 집, 그보다 안 되는 최근에 뭐 3기 신도시면 18평 정도 되는 집들도 있더라고. 근데 그것들을 장기 임대로 빌려줄 테니까 살아라. 요거는 조금 괜찮아. 물론 그것도 굉장히 한정된 그 이번에 3기 신도시에 사당 그 밑에 수방사 정도의 거기 이제 아파트 새로 들어서거든. 근데 200가구밖에 안 돼. 200가구에 신혼부부가 한 해에 몇 명? 그래도 없다고 그래도. 이거 누구 코에 붙여요, 이거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쟁이 말도 안 벌어지니까
물론 제도적으로 많이 좋아졌지만 이게 더 늘어나야 그 출산 문제를 출산까지는 안 가고 결혼이라도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저출산하고 관련된 법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뭐 이런 거밖에 없는 상태라서 뭔가 새로운 뭐 조치가 필요한 거고, 그거 말고 만약 이 상태라고 한다면 기댈 곳은 연금밖에 없는데, 연금은 진짜 완전 취약한 기둥이야. 이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러니까 연금이 내가 이제 기자생활 막 시작했을 때도 고갈되네 해가지고 그게 2064년인가 그랬어. 근데 그게 2060년이 되더니 2056년이 됐어. 네. 2056년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요. 진짜 30년밖에 안 남았어. 그게 2056년부터 그러면은 연금 못 받느냐? 받을 수는 있어. 세금을 계속 충당해서 맞겠지. 그 세금이 그러면 앞으로 100년 동안 인구가 없어질 동안 어떻게 늘어나냐? 세금 일경으로 연금을 충당해야 되는 상황이 돼. 근데 그 말은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지겹고 하지만 연금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야. 이게 사실상 뭐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아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남편이랑 저랑. 만약에 남편이 돈을 더 많이 번다라는 상황이면 당연히 남편이 일을 하고 제가 육아를 하는 게 일단 가정 공동체에 봤을 때 합리적인 선택이잖아요. 기자를 안 하고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약간 여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낳으면 남자가 감수해야 하는 손해보다 여자가 감수해야 되는 손해가 더 크다. 그 조사하면서 알고요. 그게 이제 어렴풋이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했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경제적으로 임금 격차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경력이 단절된 사람이 재취업하는 비율이 너무 낮은데,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로 잡히는 거 보니까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야. 이거로는 우리 사회가 굴러갈 수가 없겠다라는 걸, 그래서 걱정하는 거구나라는 거고, 당장의 위기를 체감하기는 힘들지만 결국에는 이 사회 구조가 무너질 걸 알고 그냥 우리가 다 콩고물만 빼먹는 게 맞을까라는 걸로 연결이 되는 거고. 한잔 하시죠. 짠! 진짜. 지금 시간이 우리가 일본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전철을 겪고 있는 건 일본이잖아. 그 해리덴트 돌아가신 그 분께서 2018년 뭐 인구 절벽이 온다 막 이런 경고하면서 한국이 일본 따라간다. 그래가지고 일본 보면은 부동산 버블 꺼지고 완전 경제가 거의 식물 상태잖아. 그래서 한국도 그렇게 된다. 근데 2018년에 안 그러네, 너 틀렸어 하고 나서 사람들이 잊어버렸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의 말, 뭐 결과적으로는 약간 틀린 부분들도 있지만 그 흐름 자체,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서 늙고 있고 경제가 이렇게 완만해질 수 있는 환경이 오고 있다라는 거는 틀리지 않거든. 네. 근데 그 일본이 그럼 어떤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느냐 보면은 일본은 우리보다는 상황을 조금 완화시킨 상태야. 성공한 거네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꾸라지고 있는데 인구 그 출산율이 일본 여기서 이렇게 아직은 버티고 있거든. 기울기를 줄였다? 약간 그런 정도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일본의 상황을 조금 더 일찍 깨달았지. 고령화가 우리보다 일본 한 25년 정도에 걸쳐 고령화 갑자기 확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서 2014년쯤부터 나타난 게, 일본도 똑같이 우리나라가 수도권에 다 모이듯이 도쿄로의 인구 집중이 이걸 정말 더 악화시키는 문제라는 걸 그때 인지한 거야. 그래서 그 인구 과밀을 해소하는 게 지방 소멸을 막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저출산과 이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해서 일과 뭐 가정의 양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걸 변화를 이제 주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도 똑같이 이제 따라해야 돼. 법적으로. 지방 분권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거지.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안 한 건 아니잖아. 뭐 세종시도 만들고 혁신도시도 만들고 하지만 똑같은 공공기관 거야. 이전도 왜 하고. 부산에 안 살아? 짠. 제가 실제로 또 그 중앙대학교에 있는 마강래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산이 서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대항할 수 있는, 서울에 대항할 수 있는 지방 도시가 생겨야지. 지금 자꾸 뭐 지방 분권이다 해서 분산시키지 말고 아예 부산을 키워라. 그래, 그냥 저는 다른 개념이 돼야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산에 가령 부산되면 서울대하고 맞먹는 학교가 돼요. 내지는 아니면 부산에 그 뭐 금융중심지는 좀 그렇지만 현실적인 그런 부산항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모든 인프라를 가진 플랫폼들은 다 여기 모여서 할 수 있어요라는 정도만 돼도 취업하러 부산 가야지 왜 서울에 가겠어.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의 거주지가 필요한 거고,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 모이면
약간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는 점점점 나타날 때. 가임기 여성이 많으시니까. 그런 진짜 베이스가 그동안에 아무도 마련하지 못했던 것 같다. 놓쳐버린, 그냥 사회가 막 너무 빨리 크다 보니까 그냥 컸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지방은 이미 뭐 우리가 그걸 깨달았을 때 뭐 할아버지들 마을 돼가지고 60세 청년 회장님 하시고 이런 맞아요. 거니까 그건 이제 지나간 시기인 것 같고, 정말 민지 얘기대로 부산이라는 도시가 사라질 도시가 아니라 아직 인구가 아직 있잖아요. 300만 명 넘는 인구가 엄청 크게 있고, 거기에서 영화제도 열리고, 거기 그런 금융회사들도 또 모여 있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게, 이건 진짜 정치의 논리가 너무 좀 덜 작용한 탓이기도 한 것 같다. 그게 이제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지방을 분권했습니다라는 건 되지만, 좀 길게 보면 이 사람들한테 뭔가 30년 뒤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까? 라는 거. 이게 현실적이지 않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돼버린 게 하나의 원인이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제 나오는 거고. 그 말씀하신 그 4기 TF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팀들이 장기적으로 좀 해줘야 되겠다. 뭐 사실 정권이 5년이면 바뀌고 임기가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라도 이제 이런 쪽으로 TF가 이제 4차 TF가 생기면서 좀 방향을 바꿔 나가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쭉 끌고 갈 수 있는 수장이 좀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영속성 있게 쭉 가야 되는 게, 지금 보면은 이 생애 주기별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이제 4번째 세워서 가는 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아이를 낳는 거, 어떤 출산이라고 하는 행위에 굉장히 집중됐었는데, 아이를 키울 때, 그리고 아이를 만약에 가졌을 때, 그리고 아이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쉬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줄 거냐. 그리고 보육이 제일 문제잖아.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에서는 이런 돌봄 체계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어. 초등학교 때까지도, 그러니까 초등학교의 문제는 한 점심 먹고 애들이 학교를 다 끝내. 그러니까 뭐 돈이 없거나 학원 보낼 돈이 없거나 하면 굉장히 난감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방과 후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적인 면에서 보완 장치도 이제 마련하겠다라는 게 정부에서 이제 내놓는 생각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 정권이 아니라 그 주기를 거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건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다라고 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 이런 건 초정권적인 거네요. 그런 거지. 바톤 터치하듯이 계속 이어받아서 실현해 나가고 점검해 나가는 역할을 이제 정부가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가장 기본되는 그 보육 문제, 그거를 이제 해결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청년들의 삶의 기반을 어떻게 닦아줄 것이냐 이런 건데, 이것도 이제 주거에 대해서 임대 정책을 조금 더 늘리겠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좀 체감이 덜 되지만 어쨌든 공급할 땅이 적은 상태라서 느리게 나타나는 거지, 그래도 방향은 맞게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 약간 첨언하자면, 우리가 주택 공급을 정부가 이제 공급하는 거를 미리 계획해서 천천히 하다 보니까, 일본은 갑자기 고령화가 되면서 그 주택 버블이 꺼져버린 충격이 와버렸는데, 그 일본이 이제 주택 고점 대비 한 56% 정도 주택가가 꺼지면서 완전 사회가 충격을 떠안았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천천히 공급하고 그 사이에 가격은 계속 오르잖아.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걸 어느 정도 만회를 하는 상태여서 주택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해. 어쨌든 간에 이런 정도로 이제 부동산 정책을 좀 관리해 나가면서 가는 게 하나의 방향이고, 그리고 아이를 쉬게 되었을 때 부모들한테 육아휴직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건 일하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늘어난 그런 쪽으로 방향이 세워지는 거고. 뭐가 많네요. 그래서 이제 연령별로 다 맞춰서 정책들이 세워지는 거야. 그래서 다자녀를 낳게 되면, 다자녀도 사실 뭐 둘만 낳아도 지금 다자녀니까 좀 거기에 세제 혜택을 주고, 뭐 그런 정도의 정책을 이제 4차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이게 좀 긍정적인 거는 우리나라가 아까 1980년대 2.0명대 접어들면서 그때 이미 조금 시작이 됐었다고 하잖아. 근데 그때 유럽의 서유럽국 나라들,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그걸 알고 출산 장려 대책을 그때 시행을 했어. 육아휴직이라던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 세금을 공제해 준다든지. 적기에 들어갔네요. 그렇게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례적으로 우리 OECD 전체 평균이 1.6명인데 프랑스만 2.0.
그걸 유지하면서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고 거기에 이민자들이 유입이 되잖아.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은 좀 긍정적인 게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사회가 좀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고 그리고 그런 보육제 정책을 바꿨던 나라들 프랑스 그리고 뭐 노르웨이나 이런 데들은 또 유명하고 호주 같은 데도 양육 정책을 그 당시에 다 시행을 해가면서 그나마 1.5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게 마련이 됐으니까 그런 게 다 이런 정책 때문인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도 이제 굉장히 늦었지만 앞으로 한 30년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30년 뒤에 겪게 될 충격은 남아있지만 그 사이의 변화를 그 인구로 인한 변화는 줄이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 인구가 이렇게 종형에서 이 구조가 점점점 밑에는 얇아지고 쭉 올라가서 고령 사회가 되는. 근데 결국엔 이제 줄어들어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 우리 세대가 세상을 떠난 이유겠지. 네.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렇게 되면 뭐 인구 한 3천만 명 정도도 안 되는 미니 국가가 되겠지만 이런 제도를 갖춰놓고 세금 충격을 조금 더 줄여가면서 부담할 수 있게 해주고 아이를 키울 환경이 되고 그러면 지금 뭐 인구가 뭐 사라지고 나라가 없어져요라고 하지만 작은 국가, 도시 국가들도 생존을 하고 있잖아. 경제가 굴러가고 그 중요한 거는 이런 충격이 오는 사이에 15세에서 64세 일하는 인구들 그러니까 일하면서 세금도 내고 소비하고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럴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다른 부담 없이 써야 되는 거야. 이거를 마련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방향은 지금 설정해서 가고 있는 거니까. 결국 그러면 지금 인구 감소를 없애자 뭐 이게 아니라 그것까지는 인구 감소는 해결하겠지. 수용하되 우리가 이걸 어떻게 충격을 최소화할 것인가에 맞아.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게 제일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정책이 세워져야 되는 방향이 인구 감소는 이미 예견됐고 그게 아니고 줄어드는데 지방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 어떻게 적응할 거냐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지금 이제 인공지능 결국에 인공지능 선점하는 게 우리 미래의 생존하고 달려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주력인데 제조업 기반의 산업들을 유지하려면 사람이 필요한데 로봇이 아니고 이제 대체가 어려울 거잖아. 그럼 그것도 하나 해결해야 되고 이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약에 잡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나타났다. 삼성이라든가 현대차가 더 변화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충격이 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부가 들어오면서 나라가 또 유지가 되겠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인구로는 적정 군 병력을 유지하기가 어렵대. 그래서 군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뭐 국방개혁하면서 50만 명 밑으로 낮추고 뭐 모병제도 할까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군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첨단 무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결국 인공지능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약간 허황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어떻게 선점하고 빨리 당기느냐가 우리나라 인구의 어떤 변화도 있지만 그 줄어든 구조에서 지금 이제 뭐 선진국 반열에 막 들어간 한국이라는 사회가 버틸 수 있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최대의 과제가 될 것 같다. 그죠. 근데 저는 오늘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보니까 답은 없다라는 결론이 나는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사실. 뭐 네, 여성이 임금 문제, 또 뭐 보육도 해줘야 되지, 집도 어떻게 해결해줘야 되지, AI도 빨리 해야 되지 하는데. 내가 신이냐?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일단 지금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총체적 난국이다. 술밖에 안 들어간다. 그럴까? 자, 그런 상황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일단 한 모금 하고. 네. 결국은 AI가 조금의 실마리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사이에 충격을 완화하면서 사회적으로 좀 적응을 해나가는 그게 필요하다. 그게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쉽지 사실 않네요. 이거 하느라고 이게 허무하다가지고 자료를 엄청 많이 찾아봤어. 그러니까요. 근데 책을 낸 일본 사례도 그렇고 미국 사례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례도 그렇고 답이 다 똑같아. 그들도 답을 할 수 없어. 100년 뒤 미래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100년 뒤 미래가 이렇다고 하자면 너무 걱정할 일은 또 아니고 뭐 어떻게 하라고 이게 줄어든다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나마 이제 10년 한 20년 정도를 우리가 지켜볼 수 있고 뭔가 대안을 세워볼 수 있는 시기니까 그 뭐 이 사회를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거를 좀 활용해 보면 그게 이제 그나마 현실적인 것이고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말일 것 같아. 그래서 엄한 소리 하고 있는 정책들 혹시 있으면 하지 말라고 좀 하고.
아무튼 오늘 얘기 즐거웠어요, 선배. 네. 이렇게? 네, 그럼요. 이런 이제 결론을 내놓고 오늘 최선을 다했으니까 우리는. 그래. 다음 주에도 다음 또 얘기를 또 네. 다음 주에 보자. 그럽시다, 선배. 고생하셨어요. 아, 짠.